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로 한국의 거대 기업 쿠팡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파고들수록 정말 복잡한 이야기들이 얽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업의 위기 대응 문제인가 싶었지만 여러 언론의 자료를 쭉 연결해서 보면 한미 통상 관계, 또 워싱턴의 로비 문화라는 거대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한 기업의 스캔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퍼즐 조각들을 잘 맞춰서 그 큰 그림의 실체를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워싱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면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 캠프의 핵심 인사, 공화당 중진 의원, 보수 매체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제히 한국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 타이밍은 정말 절묘합니다. 미 하원의 데럴 라이사 의원은 기고문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애플, 구글과 함께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트럼프 측 인사인 스티브 코르테스는 한국의 배신이라는 거의 외교적 파문을 일으킬 만한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같은 날 비슷한 메시지를 던진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이것이 우연일 수는 없습니다. 배후에 무언가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 쿠팡의 막대한 로비 자금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상장 후에 4년간 무려 16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돈의 액수만이 아닙니다. 이 자료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전략이 보입니다. 그 전략은 바로 프레임 전환입니다. 쿠팡이 한국 내에서 겪는 규제 문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는 구도로 교묘하게 비틀어버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 왜곡도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한국 대통령이 쿠팡 파산을 지시했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등장하지만 실제 대통령의 발언 맥락은 전혀 다릅니다. 법을 어기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는 원론적인 경고였습니다. 이것은 망하게 하겠다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로비스트들은 그 미묘한 차이를 지워버리고 자극적인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미국 정치 상황을 보면 이 전략이 왜 먹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탄압한다는 구도는 공화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매우 좋은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의 정교함은 미 하원 법사위원들이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 보냈던 서한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서한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을 중국 공산당의 이득이 되는 법이라고 규정하고 심지어 관세 협상까지 연계해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는 굉장히 심각한 압박 수단입니다. 당시 서한을 받았던 고위 관계자가 이건 쿠팡의 작품이라고 느껴졌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그 영향력이 얼마나 직접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비라는 것이 일종의 거래라면 16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썼다는 것은 미국 정치인들에게 그만큼 매력적인 카드를 제시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단서가 2025년 3분기 로비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 로비 키워드는 사우스 코리아, 즉 한국 그 자체였습니다. 단순히 쿠팡을 도와달라는 수준이 아니라 동맹국 간의 경제 유대 강화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운 것입니다. 기업의 통상 문제를 한미동맹이라는 안보 문제의 틀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 농축산물 생산자들이 쿠팡의 인프라를 더 많이 활용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막으려고 협상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에 기반을 둔 기업이 미국의 자국 유통망을 활용해 더 많이 팔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 관세협상단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를 고려하면 이는 국가의 협상력을 뒤에서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로비 대상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가 전체의 이익이 협상 카드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제 미국에서의 거대한 로비와 달리 한국 내부에서 벌어진 위기에는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괴리감은 상당합니다. 특히 2020년 부천 물류센터에서 발생했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는 쿠팡의 위기관리 방식의 민낯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듯 당시 늑장 대응으로 비판이 거셌고 해고된 최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CPO의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폭로 내용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입니다. 감염된 직원의 사생활을 파고들어 그가 생일 파티에 갔었고
확진 사실을 알고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등 근무와 전혀 상관없는 정보들을 모아 이를 추적이 어려운 스위스 서버에 프로톤 메일을 이용해 워싱턴 타임즈나 폭스뉴스 같은 외신 기자들에게 제보하자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이는 한국 언론이 슈퍼 전파자 프레임을 만들도록 유도하려는 일종의 여론 조작 계획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쿠팡 측은 이를 비위 행위로 해고된 직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쿠팡이 확진자 발생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을 그 다음 발생한 사건인 3,3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결해보면 일정한 패턴이 보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시스템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항상 외부의 적이나 내부의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코로나 사태에서는 부주의한 직원,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는 중국인 임원, 정부 규제 문제에서는 반미적인 한국 정부가 그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책임 회피를 넘어 매우 정교한 여론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란에 대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먼저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징벌적 과징금의 현실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벌금을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조국 혁신당이 발의한 입법안에는 과징금을 현행 최대 3%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반복될 경우 최대 20%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쿠팡의 연매출을 고려하면 이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사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 조사권까지 부여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납니다. 소비자들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른바 쿠팡 탈퇴 운동입니다. 논란이 터진 뒤 2주 만에 이용자 계정이 2% 감소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인 만큼 이 움직임이 지속돼 실제 매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주가 하락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규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쿠팡 없인 못 산다는 이른바 락인 효과 때문에 탈퇴 운동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혜민 의원이 진행한 설문조사 자료는 흥미롭습니다. 쿠팡의 대체 서비스로 네이버, 11번가, 마켓컬리 등 생각보다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운동의 핵심 메시지는 빠른 배송 자체는 좋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방식을 문제 삼는 데 있습니다. 즉, 비즈니스 모델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를 착취하거나 소비자 정보를 소홀히 하거나 국가 이익과 충돌하는 로비를 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을 포기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더 나은 방식으로 편리함을 제공하는 기업을 선택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매를 넘어 시장 전체에 건전한 신호를 보내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쿠팡이 한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미국 정치권이라는 외부의 힘을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해 내부적으로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특정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패턴을 확인했고 이에 맞서는 한국 정부와 소비자들의 대응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하나의 흥미로운 모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쿠팡은 국내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들을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의 법과 정서와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미국에서는 한국 시장에서의 막강한 지배력을 지키고 또 활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로비 카드로 활용해왔다는 점입니다. 필요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국적 바꾸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쿠팡 같은 거대 플랫폼을 우리 삶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우리는 이 당면한 문제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탈팡과 같은 집단 행동이 이런 거대 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일까요? 아니면 개인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런 외침을 포기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문제와 소비자로서 편리한 서비스를 원하는 욕망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탈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탈팡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알찬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IB 뉴스였습니다. NIB는 영어로 펜촉을 뜻합니다.
그 이름처럼 핵심을 정확하게 찌르는 여러분의 뉴스 채널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